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구글 I/O에서 지난 구글 I/O에서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 안드로이드 M 관련해서 어떠한 주요한 변경 사항이 있었고 개발자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M을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양찬석이고요. 구글 코리아에서 디벨로퍼 플랫폼 팀의 디벨로퍼 애드보케라는 직책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뭘 하는지 이렇게 감이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가 이제 뭘 하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저희 팀이 뭘 하는 팀인지 이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희 구글에서 보면요, 개발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구글이 만들었지만 구글이 이제 일반 고객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개발자분들이 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가져다가 더 여러분들의 앱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사용자들에게 더 좋은 경험과 가치를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이제 관점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구글 내에는 개발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GCM, 애드몹 이런 광고 제품들도 있고요.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저희 팀이 하는 일은 이런 다양한 구글의 개발자 대상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실제 구현하실 때 어려움이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돕고, 이런 식으로 공개된 행사를 통해서 저희 제품들을 홍보하고 안내드리고 의견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구글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 어떤 새로운 소식들을 알고 싶으실 때는 저희 팀과 이제 주로 많이 만나 뵙게 될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GDG 분들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건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구글 디벨로퍼스 그룹 코리아라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행사 내내 이 해당 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저희 페이지에 이제 가입을 해주셔 좋아요를 눌러서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팀에서는 이제 구글 코리아 개발자 블로그라는 블로그 사이트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블로그 사이트를 종종 방문해 보셔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나 아니면 구글의 기술 정보에 대해서 더 많은 소식과 내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랑 저희 팀 이야기는 여기서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버전은 M입니다. M. 근데 M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M. M이 뭘까요? 그래서 M이 근데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캣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저도 이제 구글에 있었지만 K가 키캣이라는 걸 안 게 실제 런칭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래서 M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고요. 근데 다만 M은 지금 그러면 뭐냐 하면은 M 디벨로퍼 프리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M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거는 M 디벨로퍼 프리뷰의 약자로 M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M이라는 안드로이드의 새로운 버전이 나올 예정인데, 나오기 전에 개발자분들이 직접 이 M의 새로운 기능들을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저희한테 피드백 주실 게 있으면은 피드백을 주시라는 어떤 의미로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기간을 지금 프리뷰 기간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M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프리뷰 버전의 M을 다운받아갖고 여러분의 어떤 지원되는 넥서스 디바이스나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직접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M이 아주 멀리 남아있는 게 아니고 M이 출시될 때까지 이제 곧, 참 안드로이드는 빠르기도 하죠. 이제 곧 새로운 안드로이드 버전이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요, developer.android.com에/프리뷰 사이트 가보시면요, M에 관련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일정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 L 롤리팝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프리뷰를 단계를 거쳤었는데요, 이번엔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에 실제 출시 전에 총 3번의 프리뷰 릴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릴리즈들은 각 단계에서 개발자분들이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I/O 당일날 프리뷰 버전 1이 릴리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바로 어제였죠? 그저께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날 2번째 프리뷰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프리뷰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고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후에 그 한 번 정도 더 프리뷰 버전 세 번째가 릴리즈 되고 그 이후에 제품이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뭐 심각한 버그가 없으면 그러면은 올 가을 Q3 내에 그 최종 정식 M 버전을 출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은 이렇게 저희가 사실 이 출시 일정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저희가 과연 이 날짜가 잘 지켜질 수 있을까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프리뷰 2는 여기 딱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흐릿하게 해놨는데 사실 이제 출시는 6월 말이었어요 예정은. 근데 뭐 6월 말을 지키지 못했지만 저번 주 금요일이니까 7월 초 정도죠. 그래서 아주 나쁘지 않은 단계로,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좀 일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는 크게 뭐 이번 가을에 정식 버전이 출시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I 같은 건 거의 다 최종 이제 버전이 나왔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M에서는 어떤 새로운 기능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M에 사실 뭐 새로운 기능이 많아요. 뭐 저번 L 버전에서 뭐 5,000개의 새로운 API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현란하고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변경 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번 M 버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과 뭐 새로운 API들, 뭐 새로운 개념들이 소개될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프리뷰 기간이고 이미 안드로이드 개발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설령 M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시장에 깔려갖고 여러분의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나 M 버전 디바이스 쓰는데 너 앱 이상해 라고 말을 할 때까지는 좀 아직 많은 시간이 여유가 있겠죠. 뭐 최소한 저희가 뭐 앱 출시 실제로 정식 버전 출시 이후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아마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M의 기능들을 여러분의 앱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M 프리뷰 기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M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들을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요한 변경사항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그 주요 동작 방식이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직까지 테스트를 해보지 못하셨으면은 테스트를 빨리 해보시고 여러 가지 저희에게 피드백 주실 게 있으면 피드백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주로 세세한 여러 가지 기능상의 어떤 변경이라기보다는 주요한 동작 방식의 변경에 관한 보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이거예요. 권한 모델이에요. 새로운 앱 권한 모델인데 그 런타임 퍼미션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자면은 그 런타임 퍼미션이 뭐냐 하면은 어떤 앱 내에서 어떤 폰 디바이스 상에 민감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려고 할 때 사용자에게 지금 앱이 이런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가 허가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해서 뭐 위치 정보 같은 거 아니면 전화를 거는 기능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처음에 이제 설치할 때 그 권한을 다 갖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는 앱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해당 기능을. 근데 지금은 사용자가 어떤 최초로 그 기능을 사용하고 할 때 그 권한을 앱이 요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그것을 다시 한번 허락해야지만 그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희 안드로이드의 권한 모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매니페스트상에 필요하신 권한을 다 잔뜩 선언을 하시면요. 앱이 설치될 때 이렇게 긴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 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앱의 특성상 굉장히 다양한 권한을 필요로 하겠죠. 아이디, 주소록, 위치, SMS, 휴대전화, 사진, 미디어 파일, 카메라, 마이크, 와이파이 연결 정보, 기기 및 통화 정보. 저희 행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로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난 너 폰으로 뭐든지 하겠다. 뭘 하는지는 너는 이제 잘 생각해봐라. 근데 너에게 선택권은 많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제 저 각각의 버튼을 눌러보면요, 자세한 설명을 유저들이 알 수가 있어요. 해당 권한을 이용하면은 어떠한 기능, 이 앱이 폰에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어떠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상세한 정보들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유저 입장에서 유저가 내가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행아웃 앱을 써야 되는데 설치하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좀 위험해 보이는 퍼미션 목록이 쫙 나왔는데 이걸 일일이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할 것이냐? 거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동의 누릅니다. 거의 웬만한 유저들이 다 그냥 수락을 눌러서 설치를 다 그냥 해버려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한국 유저들만 특히 저희가 워낙 그 액티브엑스나 그의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계약서 같은 거 안 읽고 이제 동의를 누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저들에게 매번 그 권한 요청을 물어보는 것보다 유저들에게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 부작용들이 좀 발생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M에서는 수정하고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경된 퍼미션 모델은요. 거의 이제 처음에는 똑같습니다. 매니페스트 상의 권한 설정을 하셔야 돼요. 매니페스트 상의 권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앱에서 그 해당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여러분이 선언한 특정 API를 호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이 진짜 나한테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없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추가된 루틴에 따르면은 그 이미 여러분이 매니페스트 상에 특정 권한이 필요하다고 선언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해당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먼저 하시고 만약에 그 권한이 없다라고 판별이 되시면은 리퀘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리퀘스트 퍼미션을 API를 이용해서 이 특정 권한을 요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스템 프로세스 상에 액티비티가 뜹니다. 권한 요청 수락을 위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특정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뭐 수락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뜨겠죠. 그러면은 유저가 거부를 할 수도 있고 허가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결과 콜백은 그 액티비티 콜백 on request permission result라는 액티비티에 새로 추가된 콜백으로 전달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전달을 받으신 다음에 그 어떤 넘어온 콜백 결과를 보고 기능을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로지컬한 프로세스이긴 한데요.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이 구현하는 게 새로 변경된 이 런타임 퍼미션 모델로 적용을 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 프로세스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프로세스가 서로 다르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어떤 퍼미션 권한을 수락할지 말지를 요청하는 팝업은 새로운 프로세스에서 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세스 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뭐 메모리가 적거나 하면요. 이 앱이 죽을 수도 있어요. 따지자면 프로세스가. 다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새로운 액티비티가 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해당 액티비티가 노 히스토리, 액티비티 모델상 노 히스토리라서 한번 해당 액티비티를 벗어나면은 그 이후에는 해당 액티비티가 뭐 태스크상에 존재하지 않는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콜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퍼미션 요청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프래그먼트를 중심으로 하고 계시다면은 이 해당 API와 이제 콜백 같은 경우는 다 액티비티 단에서 호출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드 구현상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튼이 뭐 카메라를 캡처를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그걸 해당 버튼을 눌렀으면 이전 같으면은 그냥 카메라를 뭐 가져와다가 이제 뭐 카메라 뭐 프리뷰 화면을 띄우면 되겠죠. 그럼 되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권한이 없으면 권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해당 프로그램 로직의 이제 흐름은 끊기겠죠. 그 다음에 어떤 권한 요청에 대한 결과를 콜백 형태로 받기 때문에 이걸 받은 후에 그럼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으시겠죠. 내가 이미 기존의 사용자가 뭐 특정 기능을 위해서 뭐 카메라 캡처를 위해서 이 해당 권한을 요청했다는 어떤 그 상태 정보를 앱상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올바른 권한을 받으면은 바로 뭐 프리뷰를 띄워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테이트풀한 어떤 모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사용자가 올바른 권한을 가진 이후에 다시 한번 카메라 캡처 버튼을 눌러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다시 말씀드려갖고 이 권한을 요청하는 단계가 싱크로너스한 어떤 API 콜을 통해서 호출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싱크로스한 형태의 API 호출과 프로세스를 넘나드는 어떤 이런 UI 요소들을 통해서 결과를 콜백 형태로 받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시는 데는 생각보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잡하게 모델을 따라가 보다면요, 특히 뭐 운사나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표시되는데 다시 묻지 않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 앱에서 난 이거 더 이상 이 권한 다시 자꾸 물어보는 거 싫어해서 다시 묻지 않기로 표시를 하면은 여러분이 리퀘스트 퍼미션을 하더라도 항상 그 리퀘스트 퍼미션이 이제 사용자가 그 권한 요청을 거부했다라는 형태로 콜백 호출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요청하려고 하면은 왜 여러분이 이런 권한을 요청해야 하고 왜 어떤 앱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권한 요청을 해야 하는지 이거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 뭐 should show request permission 뭐 rational 이런 API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이름이 복잡한데 뭐냐면은 지금 너가 권한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용자가 뭐 처음 너의 어떤 권한 요청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해당 권한 요청이 왜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아니다 이런 걸 저희가 좀 그런 거를 판별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추가된 API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 이전에는 간단했어요.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간단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니페스트 상에다가 권한만 잔뜩 설치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all or nothing이죠. 그 다음에 설치 시점에 사용자가 이거를 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코드상에는 뭐 권한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판별해서 코드를 작성하시고 루틴을 분기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새로운 런타임 퍼미션 모델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그 사용자 콜백을 받고 어싱크하게 어떤 권한 요청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그 흐름 자체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럼 오케이 M 타겟으로 내가 새롭게 앱을 만들거나 이걸 M API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좀 복잡하겠다는 걸 아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M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M 이전 타겟 다시 말해서 M 이전 타겟으로 빌드된 앱을 M에서 사용자가 설치해서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그 M 이전 버전으로 M 이전 타겟으로 빌드된 앱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니페스트 상에 그 권한을 선언해 두시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앱을 선언해 두시면은 사용자가 앱을 설치할 때 권한을 물어요. 똑같이 M 세션 단말에서도 그다음에 그때 사용자가 수락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앱의 모든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이제 깔끔하고 여러분이 그 개발자 여러분들 그럼 나 이거 기능 복잡하니까 사용하지 않을래 하고 끝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사용자는 각각의 앱의 권한을 보다 정교하게 조정하고 싶은 의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M에서는 많은 개발자분들은 좀 우울해하실 수도 있지만 앱 권한을 관리할 수 있는 설정이 추가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그 안드로이드 M 단말에서 시스템 설정으로 가보시면은 그 앱 권한을 사용자가 어떤 앱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거기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앱에다가 특정 권한을 부여하거나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 설령 해당 앱이 M 이전 타겟으로 빌드된 기존의 레거시 앱이라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이미 여러분의 앱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앱을 업데이트를 안 했어요. M 타겟으로 기존 앱 그냥 그대로입니다. 사용자가 해당 앱을 받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위치랑 주소록이랑 캘린더 퍼미션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나의 위치 정보는 너무나 기밀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면 안 되니까 내가 이 위치 정보 권한을 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가능하면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이런 예외 사항을 처리하려고 시도는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설령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여러분의 앱의 권한을 뺐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시큐리티 익셉션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내지는 않을 건데 꼭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가짜 데이터를 넘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소록 권한이 있어갖고 주소록에다가 사용자를 새로운 친구를 추가하거나 주소록 정보를 가져오는 어떤 API를 호출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해당 권한을 빼먹었어. 빼버렸어. 나의 주소록 정보는 너가 알면 안 돼 해갖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앱 내에서 API를 호출했을 때는 실제로 해당 사용자의 주소록에 친구 정보가 있더라도 저희는 주소록 정보 비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빈 리스트를 주거나 나 그러면 새로운 주소록 추가할래 하면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 사실 추가를 안 해놓거나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저희가 에러를 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동작이 굉장히 앱의 동작을 예상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사용자들이 이런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 사용자가 어떤 앱의 권한을 제거하려고 할 때 해당 앱이 M 이전 버전으로 빌드된 레거시 앱인 경우에는 이런 경고사항을 줄 겁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 이전 버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권한이 거부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가 뜨는데 그걸 무시하고 사용자가 그 권한을 빼버렸다. 그러면은 그 이후는 앱이 어떻게 동작할지는 저희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앱이 얼마나 그 에러 프루프하게 어떤 그 빈 어떤 값이 오거나 이랬을 때 그 케이스를 잘 핸들했느냐에 따라서 앱이 비교적 그 멀쩡하게 동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완전 이상하게 동작하거나 엉뚱한 결과를 내거나 뭐 죽거나 심한 경우는 아예 반대의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필요 없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M의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 중에 이 런타임 퍼미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존 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왜 했냐? 네, 그런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기존처럼 하면 되지. 왜 이걸 했냐? 복잡하게.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저희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 퍼미션 모델을 바꾼 건요. 저희가 뭐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있잖아요. 좌측 통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측 통행으로 하자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행 초기에는 굉장히 왼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앱은 뭐 설치 시에 퍼미션 물어보고 어떤 앱은 이제 안 물어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개발자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저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M 업데이트의 어떤 전반적인 방향도 다 그런 식이긴 해요. 이게 사용자에게 궁극적으로 더 좋은 사용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퍼미션 모델을 복잡하게 하고 해당 퍼미션 모델이 왜 필요하고 이런 거를 유저들에게 유저 프렌들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해당 그런 경고나 이런 거를 잘 세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보안상의 어떤 의도치 않은 구멍이나 문제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앱이 사용자들이 설치하고 있는 앱이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해당 앱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보다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큰 관점에서 이렇게 런타임 퍼미션 모델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베네핏이 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좋은 점들이 첫 번째로 이게 퍼미션 관리를 하면서요, 그 퍼미션을 그룹별로 좀 묶어갖고 사용자들이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퍼미션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거, 네트워크 연결을 하는 것들은 사실 웬만한 앱들은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모든 앱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게 위험하지 않는 권한들은 기본으로 다 이런 팝업 없이 쓰실 수 있도록 노멀 레벨로 시큐리티 레벨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앱이 왜 이런 퍼미션을 요청하는지 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개발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앱이 어떠한 퍼미션을 매니페스트 상에 선언하고 계시더라도 M 타겟으로 빌드가 되셨으면은 사용자가 구글 플레이 상에서 인스톨 버튼 누르기만 하면은 바로 앱이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인스톨 버튼을 눌렀을 때 위험한 퍼미션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사용자에게 다시 한번 컨펌을 받는, 확인을 받는 팝업이 떴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M 타겟으로 앱을 빌드를 하시고 런타임 퍼미션 모델을 사용하시면은 그래서 사용자가 앱을 인스톨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질 수 있겠죠. 더 중요하게는 이제 업데이트 쪽에서 문제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업데이트를 하시는데 새로운 퍼미션을 추가가 되면은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앱이 새롭게 추가된 퍼미션을 갖고 있으면은 앱이 업데이트 됐을 때 항상 사용자가 다시 한번 직접 이 앱 업데이트를 받겠다라고 컨펌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업데이트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런타임 퍼미션을 쓰시면은 설치 시에는 전혀 퍼미션 관련해서 사용자의 어떤 확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권한이 추가됐다 하더라도 바로 구글 플레이 상에서 자동으로 앱이 업데이트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 이게 사용자 경험이 더 좋을 것 같다. 사용자들이 이런 형태를 더 좋아하겠다.
그러니까 구글도 조금 복잡하고 개발자 여러분들 좀 수고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떤 사용자 경험이라는 큰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목표를 봤을 때 이것이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우리 같이 고생해서 한번 잘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분들의 많은 협력과 너른 이해를 저희는 이제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퍼미션 관련해서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M에서 가장 중요하고 개발자 여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게 되는 문제실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혹시 안 해보셨으면은 퍼미션 관련해서는 꼭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한 번만 손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M 프리뷰 이미지를 폰이나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실행시켜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M 써보신 분? 뭐 기대했던 것보다 많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만족스러울 만큼 높은 수치는 아닌데요.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숫자들을 트래킹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에서 M 프리뷰 버전을 설치해서 실행해 보신 분들이 저희 기대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갖고 앞으로 M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나 기타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다음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이 도즈 모드랑 앱 대기 모드예요. 그래서 도즈 모드는 어떻게 보면 앱이 그러니까 좀 용어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앱이 디바이스 자체가 대기 상태에 빠져서 잠시 잠드는 그걸 이제 도즈 모드라고 하고요. 앱 대기 모드는 각 개별 앱들마다 앱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일정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해당 앱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앱이 대기 모드로 빠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드가 새롭게 추가됐는데 왜냐? 모든 개발자분들과 유저들이 공감하는 중요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사용량,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희가 강조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저희가 실제로 뭐 서베이나 이런 걸 다 봐도 사용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스마트폰 사용할 때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문제 중 첫 번째가 항상 배터리더라고요. 배터리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모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희 아픈 데를 찌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너네들 롤렉 할 때 프로젝트 볼타라고 해서 뭐 배터리 사용량 줄인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뭐 새로운 런타임 아트도 나오고 뭐 배터리 히스토리안이라고 해갖고 뭐 툴도 나오고 뭐 잡스케줄러 API라고 해서 뭐 API도 새로 추가하지 않았냐? 배터리 라이프 좋아진다고 하지 않았냐? 사기를 치지 않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L 버전에서 배터리 사용량이 사실 결과로 돌이켜서 보면은 더 좋아지진 않았죠. 더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물음으로 돌아간 거죠. 배터리 사용량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저희 생각으로는 폰이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사람도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계속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폰에 추가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이제 폰에서 배터리를 많이 쓰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많이 쓰는 거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네트워크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텔레커뮤니케이션 관련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요. 칩들이 저희가 이제 폰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에서 사용되는 칩들도 모두 배터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모든 최적화 알고리즘들이 폰이 쉬고 있을 때 배터리 사용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라디오 전화 통신 모뎀 칩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라디오가 풀파워 상태, 라디오가 가장 활발하게 데이터를 액티브하게 주고받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라디오가 스탠바이 모드, 한창 액티브한 커넥션이 없다고 판별돼서 대기 모드에 빠져 있으면은 배터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가 풀파워 모드에 간단히 결론적으로 라디오가 풀파워 모드에 오래 있으면은 디바이스의 배터리가 광탈이 날 테고 스탠바이 모드에 계속 있으면은 일주일이 지나도 끄떡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볼 때요. 사용자들이 어떤 액티브한 네트워크 커넥션을 시작을 했으면은 한 번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롬 브라우저를 해서 어디 웹사이트에 한번 딱 들어갔으면 네이버든 다른 데 들어갔으면은 내가 보고 싶은 기사 하나 딱 보고 바로 난 브라우저를 닫고 폰을 딱 끄는 이렇게 의지력이 좋은 사람은 많지 않죠. 의지력이 좋은 사람 많지 않고요. 보통 이제 폰을 쓰고 이제 인터넷 써서 이제 브라우저를 열거나 하다 보면요.
뭐 계속 이제 한 뭐 몇 초, 뭐 몇 분, 몇 시간 동안 쭉 이어서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칩 입장에서는 그 라디오가 풀파워 모드에 갔을 때 다시 뭐 사용자가 잠깐 사용을 멈췄다고 다시 바로 대기 모드로 가는 거는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각각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경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리드 타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칩셋들을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은 사용자가 한번 액티브한 커넥션을 열었으면은 일정 시간 동안은 여기서 보면은 한 17초 정도는 이 특정 칩셋 같은 경우, 이게 좀 퀄컴 무슨 칩이었는데 이름 까먹었네요. 그래서 17초 정도는 그 어떤 액티브 상태나 아니면 로우 파워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칩셋의 상태를. 그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핑을 한번 딱 쏘면은 인터넷상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이 모뎀칩이 깨어났다면은 사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그저 핑을 한번 쏘고 싶은 것 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7초 동안 모뎀칩이 깨어 있어서 그 디바이스의 배터리를 많이 낭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최적화하기 위해서 뭐 잡 스케줄러를 쓰고 뭐 이렇게 데이터는 한 번에 배치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하자라고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냐 하면은 결국 이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앱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용 자산이죠. 뭐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가 뭐 메모리 공간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뭐 CPU 파워라든가 디바이스의 어떤 그 한정된 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올바르게 하면은 배터리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기대하는 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앱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면은 어떤 최대한 자기에게 허용된 만큼은 디바이스의 어떤 자원들, 뭐 네트워크 밴드위스나 이런 기타 등등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런 모델로 봤을 때 100개의 앱이 깔려 있을 때 단 하나의 앱이라도 이런 식으로 뭐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핑잉을 한다거나 뭐 네트워크를 좀 더 빈번하게 불러온 어떤 서버의 어떤 상태를 체크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면은 전체적인 디바이스의 배터리 사용량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자분들에게 많은 자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은 디바이스가 쉬어야 될 때는 최대한 쉴 수 있도록 하자. 약간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라는 게 이번 M에서 새롭게 추가된 도즈 모드랑 앱 스탠바이 모드입니다. 자야 돼요. 디바이스는 무조건 재워야 됩니다. 디바이스가 자면 잘수록 배터리 사용량이 줄어들고 유저들은 행복해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명백한 조건들, 기기가 플러그에 뽑혀서 배터리가 중요한 시점이고, 화면이 꺼진 채로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모션 센서나 이런 걸 이용했고 디바이스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디바이스 옆에 던져놓고 자고 있는 거죠. 아니면 개별 앱의 경우로 따져보자면은 앱이 활성 사용 중이 아닌 경우, 이런 어떤 특정 몇 가지 크리테리아가 있고요. 뭐 이런 건 앞으로 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디바이스가 이제 쉬어도 된다, 디바이스도 자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재웁니다. 강제로 재워서, 그럼 강제로 디바이스를 재우거나 앱을 재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금 더 각 단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바이스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액티브 단계라고 합니다. 액티브 상태에 있다가요, 좀 사용이 안 되고 한 30분 정도 아무 일도 사용자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인액티브 상태로 빠져요. 그러다가 그럼 이제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디바이스를 재워도 되겠다. 사용자가 아마 뭐 딴 데 갔나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센싱을 합니다. 그래서 센싱을 해서 진짜 디바이스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 가만히 있는지 확인을 하면은 아이들 상태로 빠져요. 디바이스 아이들 상태로 빠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상태로 빠졌다고 영영 재울 수는 없잖아요. 영영 재울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한 번씩 깨어나도록 아이들 메인터넌스랑 상태를 거치면서 이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디바이스가 대기 상태에 빠져 있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단계를 모아서 도즈 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메인터넌스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됐고요. 그럼 이 도즈 상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의 뭘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배터리를 많이 쓸 것 같은 작업들은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네트워크 작업 불가, 인터넷이나 와이파이 못 쓰시고요. 뭐 백그라운드 뭐 잡 스케줄러나 알람 매니저에다 등록해 놓으신 태스크들이 실행이 안 되고 펜딩돼요. 이 나이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웨이크락으로 디바이스를 깨우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이미 디바이스는 이미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서 끼우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스캔 같이 좀 불필요하게 그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일들도 다 멈춥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만들어요. 거의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만들고요. 뭐 몇 가지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람 클럭 같은 거, 알람 시계 맞췄는데 도중어도 빠졌다고 시계가 안 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의 화이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꼭 시스템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그런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계속 그 일들을 할 수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이런 일들이 다 작업이 일어나고요. 특히 이런 네트워크 작업 불가나 백그라운드 작업 불가는요. 기존의 L 같은 경우에도요. 그 저희가 배터리 세이버 모드 있잖아요. 그 화면 이제 위아래로 빨갛게 뜨는 거, 혹시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사용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배터리 세이버 모드에 올라가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기존에는 L에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켰다면은 지금은 디바이스가 알아서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 이런 일들을 다 못하게 하면은 진짜 중요한 앱들이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GCM을 통해 갖고 잠깐 GCM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쏘시면은 잠깐 앱을 깨울 수 있도록 이제 될 예정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근데 추가는 안 되었다는 거죠. GCM의 하이 프라이어리티 어떤 그런 메시지가 추가가 될 건데 아직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는 그 M의 어떤 그 디바이스 배터리 사용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대기 상태의 배터리 사용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적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앱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별 탈 없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M 테스트를 하실 때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이건 또 왜 하냐 그렇게 또 궁금하시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냐. 그 다음에 또 사실 이건 뭐 저희가 화이트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화이트리스트 그럼 구글 앱들은 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특정 앱들을 최적화를 무시 리스트에다가 화이트리스트에다 넣을지 뺄지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고생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했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배터리의 어떤 특성상 그 중에 앱 하나라도 이런 모든 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전체적인 배터리 효율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강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요. 사용자에게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줄 예정입니다. 사용자가 보다 좀 더 내가 지금 앱이 내 디바이스가 왜 배터리를 더 광탈시키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 그 다음에 특정 앱 때문에 그 배터리가 광탈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저희가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뭔가 예를 들어 사용자가 뭐 저희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배터리를 광탈내는 원인이라고 발견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예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중지시키면은 안 들어가는 앱이 태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사용자가 이걸 저희 화이트리스트에서 해당 앱을 빼버릴 수 있겠죠. 배터리 너 백단에서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적절한 선택권을 부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론이 이겁니다. 디바이스가 최대한 장기 상태로 잠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작업은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겠다. 라는 어떤 의도에서 추가된 두 가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즈 모드랑 앱 스탠바이 모드. 그다음에 개발자 여러분들의 기존 앱에도 분명히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M 테스트를 하시게 된다면은 꼭 이 부분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좀 좋은 얘기, 좀 이게 재밌는 얘기까지는 아니어도 좀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요. 오토 백업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오토 백업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쾌한 사용자 어떤 이슈를 풀려고 추가된 겁니다. 사용자가 새로 디바이스를 구입해서 앱을 다시 복원을 받았는데요. 자기 앱의 어떤 상태 정보 같은 게 하나도 저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겠죠. 그럼 그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용자가 스무스하게 디바이스를 새로운 디바이스로 바꿔가더라도 어떤 앱 내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받아갖고 쉽게 자신의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오토 백업과 복원 기능을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직접 만들려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공짜로 솔루션을 만들어서 다 그냥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M에서. 뭐 간단해요. 뭐 간단한 게 뭐냐면요. 앱에 어떤 그 데이터 폴더 있잖아요.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앱의 데이터 폴더의 내용이 25메가를 넘어가지 않으면요. 하루에 한 번씩 그 해당 사용자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통해 갖고 그 데이터를 저희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버립니다. 백업해서 올려버리고요. 이때 뭐 당연히 사용자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 용량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공짜로 드리는 용량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앱을 다시 그 해당 앱을 새 디바이스에 설치를 하면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그 해당 그 백업된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복원을 해드려요. 개발자 여러분이 해드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M 타겟으로 빌드를 하시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앱의 데이터 폴더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백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새로운 디바이스로 바꿨을 때 앱 설치 후에 바로 복원이 될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은 이거는 사용자가 앱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뭐 설치를 받든지 아니면 뭐 사이드 로딩 방식으로 설치를 받든지 아니면 그의 서드 파티 마켓을 통해서 설치를 받든지 관계없이 공작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당연히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사용자들은 뭐 구글 계정 다 로그인 하고 계시겠죠, 웬만하면. 그러면은 이미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그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한 다음이라면은 추가적인 어떤 뭐 사인인 과정이나 뭐 오센티케이션 과정 없이 다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앱이 뭐 구글 플러스 사인인이나 이런 기타 등등 구글 사인인 같은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계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아무것도 하실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내가 뭐 백업 하면 안 되는 데이터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24시간마다 한 번씩 기기가 이제 대기 상태이고 충전 중이면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을 때 그 백업을 하도록 내부적인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백업 기능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면요. M 타겟인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셔도 자동으로 될 거고요. M 프리뷰 지금 이미지를 쓰시면요.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실 수 있도록 M 타겟이 아닌 앱들도 기본적으로 다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M 프리뷰 버전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실제 출시되면은 M 타겟을 빌드를 하셔야지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 뭐 데이터를 빼고 뭐 특정 데이터만 백업하고 이렇게 필요한 추가적인 어떤 그런 컨텍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XML로 형태로 어떤 파일을 백업할지 말지 이런 것들 다 스펙이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XML 파일을 적용하신 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에다가 이 정책에 내가 정의한 이 정책에 따라서 앱을 오토 백업 해줘라고 연결하시기만 하면은 원하는 형태로 뭐 특정 파일 아니면 뭐 특정 뭐 폴더 뭐 특정 도메인 어떤 이런 데이터만 백업하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주의점이 뭐냐 하면요. 민감한 개인정보는 당연히 로컬에다 저장하셔도 안 되겠죠. 그래서 민감한 개인정보 백업용으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는요. 디바이스에 의존적일 수가 있어요. 뭐 디바이스 뭐 ID, 디바이스 뭐 IMEI 뭐 어떤 유니크한 ID 값이랑 연동되어 있는 어떤 뭐 오센티케이션 코드라든가 뭐 GCM 같은 경우에도 GCM 같은 경우에도 앱 인스턴스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뭐 GCM 한 가지 예로 내가 GCM 서버에다 등록할 때 쓴 아이디가 있는데 이 아이디가 백업됐다가 새 디바이스에서 다시 뭐 로드됐다 하더라도 이게 뭐 GCM을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용자가 계속 GCM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개발자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다시 한번 해당 디바이스를 GCM 서버에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디바이스 유전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백업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알려드리는 거는 오토 백업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데 혹시라도 이런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앱이 오토 백업에서 리스토어가 됐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 이 오토 백업 기능은 진짜 말 그대로 백업 리스토어고요. 어떤 실전 데이터를 싱크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데이터를 여러 개 있는데 뭐 실시간으로 싱크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는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상으로 명시적으로 어떤 클라우드상에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를 액세스하거나 강제로 싱크하도록 명령을 내리실 수는 없어요. 모든 일들은 저희 백단에서 프레임워크상에서 자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새 디바이스에서 여러분의 앱을 다시 설치했을 때 그것도 사용자가 어떤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앱 링크예요. 앱 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어떤 그 사소한 불편한 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뭐 저희 안드로이드 사용해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어떤 링크나 이런 걸 클릭했을 때 해당 인텐트를 클릭했을 때 해당 인텐트를 처리할 수 있는 앱이 여러 개가 뜨면은 그 중에 사용자가 이걸 선택할 수 있겠죠. 어떤 앱을 통해서 이 링크를 실행을 할 거다. 그걸 선택해서 앱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가 좀 불편하다는 거죠. 이 단계가 좀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플러스 앱인데 구글 플러스 링크를 클릭했으면은 다른 어떤 앱보다도 구글 플러스 앱이 뜨는 게 당연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경로를 말씀드리자면요. 그 웹사이트에다가 어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웹사이트가 있으면 웹사이트에다가 이런 JSON 파일을 어떤 그 라이센스 키 정보랑 같이 해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만들어 두시고 여러분들 앱 그 매니페스트 창에다가 내 앱은 내가 갖고 있는 웹사이트 특정 도메인과 연결되어 있는 앱이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떤 특정 도메인의 특정 도메인의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내 앱만 실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요. 실제 플랫폼에서 앱이 설치가 될 때 그 매니페스트에 정의되어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그 해당 도메인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해서 이 어떤 버리피케이션 정보를 확인해서 이제 그 버리파이를 하는 거죠. 이 앱이 이 도메인을 갖고 소유주가 갖고 있는 앱이 맞구나라고 확인이 되면은 그 이후에는 사용자가 어떤 그 여러분의 도메인 링크를 클릭하면은 선택창 없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앱이 실행이 될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케이스에 딱 부합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을.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중요 변경 사항과 개발자 여러분들이 지금 프리뷰 단계에서 꼭 한번 신경 쓰셔야 될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당연히 다양한 API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뭐 아직까지 자세히 보실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새로운 기능들은 이제 활용하면 물론 좋지만 아직까지 없잖아요. M 단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도 없고 아직 정식으로 출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좀 더 지켜보시다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런 각각의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요. 저희 구글이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 이제 개발자 프리뷰 사이트 가보시면요. 한글로 나와요. 한글. 네, 한국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M 프리뷰 관련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주요 변경사항 이런 거 예전에는 제 블로그에다 개인적으로 번역한 적도 있었는데 뭐 젤리빈 버전이었나? ICS였나? 그럴 필요도 없고 다 번역이 다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한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API들도 어떤 API가 있는지 다 한글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뭐 새로운 핑거프린트 API 궁금하다 하시면요. 그냥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developer.com/프리뷰 가시면요. 한글로 나올 겁니다. 자동으로. 만약에 한글로 안 나오시면요. 맨 아래에 보시면요. 랭귀지 선택창이 있어요. 그래서 랭귀지 선택창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설치 테스트인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veloper.android.com SDK 가시면은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1.3 프리뷰 버전을 통해서만 설치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 SDK 이제 설치하셔갖고 안드로이드 SDK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 받으셔갖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업데이트 채널을 카나리 채널로 변경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받으시면은 안드로이드 SDK라고 새로운 어떤 메뉴가 추가가 될 거예요. 새롭게 추가된 안드로이드 SDK 메뉴에서 이런 식으로 MNC 프리뷰 버전을 설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이제 설치를 받으시면요, 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실 때 타겟 버전을 안드로이드 M 프리뷰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SDK 버전이나 아니면 그래들 파일을 직접 이런 식으로 수정하셔서 M 프리뷰 버전을 타겟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당연히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면서 에뮬레이터 활용하고 싶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요. 넥서스 5, 넥서스 6, 넥서스 9, 넥서스 플레이어용 시스템 이미지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는 넥서스 5가 단종됐어요. 단종돼서 이제 지금 구하실 수 없고요. 넥서스 6는 한국에 출시를 안 했어요. 출시를 안 했습니다. 네, 넥서스 9, 뭐 안드로이드 타블렛 사용하고 싶으신 분님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뭐 이게 넥서스 플레이어는 동그랗게 생겼죠. 얘는 이제 심지어 폰과 타블렛도 아니에요. 얘는 TV입니다. 네. 안드로이드 TV에 관심 있으시면 사보셔도 괜찮겠지만 여러분의 앱과 앱을 테스트하시기에는 그다지 썩 적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뭘 하시면 되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M 프리뷰를 테스트하실 때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에뮬레이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저희가 그 구글 코리아에서 안드로이드 M 여러분들이 쉽게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M의 어떤 주요한 변경 사항들 같은 걸 좀 실제 어떤 샘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앱을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M 오픈 테스팅 랩이라는 걸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늦어도 8월 그러니까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이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이제 GDG 구글 디벨로퍼스 그룹 코리아 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행사 공고가 나갈 테니까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면은 이걸 기회로 한번 여러분의 앱을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전에 좀 받은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만 간단히 한번 언급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먼저 IoT와 안드로이드 웨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C 언어 지원에 관해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일단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저번 금요일 날 새롭게 마찬가지로 프리뷰 버전 2가 공개가 됐고요. 이때 C 라이온과 NDK 서포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카나리 버전을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해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C 에디팅이나 그런 것들, 자동 완성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NDK도 같이 빌드하실 수가 있어요. IoT와 안드로이드 웨어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다음 IoT와 저희가 구글 I/O에서 발표된 내용 중에 브릴로랑 위브라고 안드로이드 기반의 IoT 플랫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추가가 되면요. 다시 어떤 개념이 될 건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저희가 아직 정식적으로 어떤 제품이 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커넥티비티 관련해서는 브릴로 호환 디바이스는 당연히 안드로이드에 브릴로가 포함될 거기 때문에 모든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는 어떤 브릴로 디바이스로 간주가 되겠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가 주변에 있는 브릴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을 테고, 뭐 브릴로 디바이스가 주변에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를 찾을 수 있겠죠. 둘 다 안드로이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웨어나 IoT가 되면은 뭐 웨어를 통해서도 당연히 주변에 있는 지금 웨어가 페어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주변의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랑 어떤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브릴로 기반의 어떤 IoT 제품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안드로이드 웨어를 통해 갖고 그런 것들 주변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을 제어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번 구글 플레이 서비스에 포함된 Nearby Connection 같은 API들이 아마 그런 걸 활용할 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M으로 넘어오면서 보안 쪽이 강화되었는데 런타임 퍼미션이 오직 액티비티 화면에서만 적용되는데 서비스에서는 런타임 퍼미션을 사용하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런타임 퍼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에게 미리 이거 권한을 요청을 해서 올바른 권한을 수행받지 않으시면요. 서비스에서 아무리 API를 호출하신다 하시더라도 동일하게 잘못된 값, 의도치 않은 값, 사기치는 값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든 액티비티든 구별 없이 런타임 퍼미션을 적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이경윤 님이 주셨는데 좋은 질문인데요. 새롭게 발표된 안드로이드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이 추가하는 목표가 뭔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전 개인적인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방침이나 이런 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어떤 M의 어떤 큰 그림은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은 뭐라도 하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자가 힘들고 구글이 힘들더라도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기능이면은 이번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이번엔 고치고 가야 된다. 더 발전시키고 가야 된다라는 게 어떤 저희 그런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우선해 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요.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저희 문서를 보셔도 그런 기능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질문은 안드로이드 M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가능한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또 안드로이드 M에서 추가된 기능 중 안드로이드 페이가 있는데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보다 강력할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안드로이드 페이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정식 제품이 런칭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크게 제가 아는 한으로는 구글 월렛에서 이제 그 뭐 탭투페이인가요? 그 NFC 이용해서 페이하는 게 있었는데요.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그 UX나 이런 거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그 한동현 님이 주셨는데, 브릴로를 해킹으로 지키기 위한 예방책은, 또한 해킹되었을 시 피해 가능성과 범위는, 해킹될 경우의 대비책은. 근데 저도 잘 이것도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브릴로도 아직까지 저희 제품 컨셉 정도만 공개된 상태고 실제 자세한 제품 스펙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뭔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저희 브릴로 그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최신 뉴스를 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를 등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보시면 제품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갈 거니까 그쪽 채널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라이브 질문을 받지 못했는데, 쉬는 시간 동안 잠깐 제가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요, M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나와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랜 시간 그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